뒤에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극한 호우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는 등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토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의 인상폭과 시기가 오늘 결정됩니다. 지하철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에 150원을 올리는 안이 유력합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우리나라 해안 곳곳에서 식인 상어가 출몰해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비책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극한 호우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밤사이에 각종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서울 성동구에서는 아파트 축대가 무너져서 보행이 통제됐고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이 발생해서 한밤중에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나무 더미로 도로 한쪽이 통제됐습니다. 바로 옆 인도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주변을 순찰합니다. 5시 3분에 신고가 들어왔고요. 축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어제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축대의 조경석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축대가 무너진 아파트입니다. 인근 주민들 대피 후 토사가 더 무너지지 않게 방수포가 설치됐고 이렇게 보행도 통제됐습니다. 일단 현장 다 나가가지고 전문가 일단 안전 진단 임시로 일단 받았어요. 수목 제거하고 그 방수포 작업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밤새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혹시나 밤에 또 비가 많이 와서 더 문제가 생길까봐 사람만 그냥 어제 오후 11시쯤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잠옷 차림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밥 먹고 나왔는데 이제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저희 집만 이제 정전된 줄 알고 이제 밖을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전체 다 정전이 돼서 작동이 멈춘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구조된 주민도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화문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연아 기자, 지금은 빗줄기 많이 약해졌죠? 네, 어제 오후 강하게 쏟아지던 비는 밤사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지금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는 잠시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에 우산은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어제 저녁부터 해제된 가운데 밤사이 서울에는 시간당 5mm의 적은 비만 내렸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에서는 5에서 20mm의 약한 비가 내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한꺼번에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날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오늘 오후엔 무더위도 함께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최고 32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기상청은 최근 강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침수 피해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던 비는 새벽 사이에 남부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 목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준 기자, 현재 비 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곳 목포는 어제에 비해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많이 불안정해 기습적인 폭우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전남 남해안,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밤사이 전남 광양과 무안, 여수, 신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5mm 이상 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0시부터 6시 사이 누적 강수량은 전북 남원에 80.5mm,
전북 순창군 70.3mm, 전남 여수공항에 155.5mm, 순천 140.5mm, 광양에 121.4mm, 진도 48mm, 무안 35.5mm가 기록됐습니다. 전남도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가로수 전도 12건, 도로 일시 침수 5건, 기타 피해 신고는 5건, 총 22건이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또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60mm가량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목포항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군사정보와 사이버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나토와 군사 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We are also very concerned about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f North Korea. This affects all NATO allies.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7개 국가와 연쇄 양자회담을 한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등 정상들이 모임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선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해 국제연대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북핵 위협에 대해 발언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나토 차원의 메시지 발신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년 전 자연재해로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 이웃 국가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만나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외환 위기 공동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할 전망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두고 민주당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일가당이 강상면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이미 5년 전부터 양평구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 계획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서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도입니다. 강하면을 지나 종점은 강상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대안노선과 유사합니다. 계획서를 만들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성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IC를 만들고 종점은 강상면으로 하는 노선을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2018년 기본 계획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양평 IC 설치를 건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IC 없이 종점을 양서면으로 하는 노선이 선정되자 이번엔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당시 양평군수가 국회를 찾아 IC가 필요하다며 계획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게 추진이 되면 다른 목표 생겨야 된다. 그런 걸 전달하는 거지. 문재인 정부 국토부도 강상면 종점 노선을 대안으로 봤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22년 3월 국토부는 두 곳의 외부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고 두 곳 모두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경제적인 노선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대안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에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안 노선이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거죠. 해당 타당성 조사 용역의 목적엔 노선 대안 선정이 명시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며칠째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로드 게이트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이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 게이트라면서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양평에서는 민주 땅입니까?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합니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입니다. 답정 처가입니다. 백지화는 하루짜리 국면 전환 쇼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처가 특혜가 본질이다. 자, 사업 백지화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혹 제기의 문제, 그러니까 목적이 딱 나온 거죠. 사실 의혹 제기를 보면 객관적인 단면적으로 보면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그 사실관계가 있어요. 예. 일단 종점이 변경이 됐고 해당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역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아마 의혹 제기 전에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역을 살펴보면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이제 의혹을 추가 제기하면서 확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 공세를 넘어서서 정책에 대해서 사실 식물 대통령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어요. 예컨대 이게 2017년도에 양평에서는 되게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도경부터 예.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이제 비용 편익에 대한 그 민자에 들어올 만한 유인이 없기 때문에 2017년도에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면서 이게 재정 사업화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당시에 그 양평 군내 신문들을 보면 그때 노선이 이미 이게 나와 있어요. 2개가 나와 있고 이런 노선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노선이 할 수 있다. 하나가 양서면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하나 있고 이건 뭐냐면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연결되는 안입니다. 예. 그다음에 2016년도에 개통된 중부 내륙고속도로 이 여기에 연결된 안이 이제 제2안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다 검토가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양평군에서 도시계획을 포함시킵니다. 그때도 강상면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남평 IC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해서 포함을 시켜요. 그러다 2019년도에 예타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말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2021년도에 예타가 발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갑자기 양서면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양서면으로 돼 있는데 IC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평군내에서 볼 때는 야 이거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시장 군수도 이거 IC 개설해달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연역들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종점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연역대로 흘러오다가 조금 더 경제적 타당성 있고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되는 노선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뜬금없이 이거를 무슨 처가 특혜를 주기 위한 뭐 어떤 직권남용이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자 그런 얘기가 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여러 사람이 양평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저희 녹취에서도 나왔지만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 다 민주당 땅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항상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에 국면을 전환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양평에 누구누구 땅이 있어서 이것이 그 사람들을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뭐 되치기, 뭐 물타기 이런 방식을 하는데요.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쟁화 돼버린 것이 이게 원희룡 장관이 불을 질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속도로를 어쨌든 15년 동안 해왔던 고속도로가 일정하게 안이 있어서 거기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게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거의 새로운 노선이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지? 그게 되게 궁금하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가짜 뉴스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날파리 정당이다. 그래서 정말 한판 붙어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이게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땅이 굉장히 많더라. 선산 정도가 아니라 축구장 5배가 있더라. 그럼 혹시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그럼 안 하겠다.
라고 나오면서 이게 정쟁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하지 않고 계속 국민의힘은 이건 누구 땅도 있고 또 누구 땅도 있다. 이러면 국민의힘에서 이러겠나요? 그러면 우리 모든 땅 전수조사해서 군수 땅이 어디 있고 시장 땅이 어디 있는지 실장 땅이 어디 있는지 지금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현 정부 들어와서 이 계획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그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저런 똑같은 방식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우리도 이렇게 의혹 제기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다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논리를 대서 왜 의혹 제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연역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강상면 그 노선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타 통과 당시 그 예타 통과안 자체에 대해서도 양평 군수도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예타 통과안 자체가 가장 적절한 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안이라는 거죠. 양평군의 도시계획 시설에도 포함이 안 됐던 안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그 예타안을 고집하는 민주당이 나왔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잖아요. 그 종점 변경된 종점 안에 토지가 있었다. 근데 그 토지가 김건희 여사 땅이었다. 그럼 똑같이 원래 예타안에 토지가 있었다. 그 토지를 살펴보니 전 양평 군수 땅이었다. 그럼 그 안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준 갖고 국책 사업을 평가하다 보면 옛날 가덕도 같은 꼴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 땅이 어디 있냐라는 것은 저 서로 공방에 대한 논리적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두 노선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냐라는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노선이 대안 노선이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연역을 따져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고집하느냐? 이거 정치 공세인 것뿐이죠. 자, 여기서 떠나서 옛날 가덕도 20년 지났잖아요. 오죽한 법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거돈 일가의 땅이 KTX가 들어오는 그 주변에 뭐 3만 평가 있다고 우리가 비판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가덕도 공항 잘 돌아가잖아. 지금 여당도 협조하고 있잖아. 이 말은 뭐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원래 예타 통과 노선과 대안 노선이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누구 땅이 어디 있냐에 따지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땐 한심하다.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었느냐. 이 정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건데 왜 이 많은 시간들을 걸려서 해왔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것 같다. 근데 하필 바뀐 시점이 현 정부 들어와 있었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문을 하는 건데 갑자기 국민의힘은 양평 군수 땅을 얘기합니다. 양평 군수가요. 이 국책 사업을 내 집 앞에 내 땅 앞에 뭐 지하철이 들어와라 뭐 하라 이렇게 변경할 정도로 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김건희 여사와 이 전 양평 군수를 같이 놓고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왜 민주당은 이거를 이상하게 끌어들이느냐. 땅 문제로 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경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기에 이 두 번째 강상면으로 바뀌는 안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등장한 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제가 신문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왜냐하면 2010년도 초반에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사업성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자 사업으로 거론되다가 민자 사업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이게 고속도로 재정 사업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때부터 급추진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전 2010년도에 제2 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완비되지 않았을 때 논의하고 2016년도에 중부고속도로가 나면서 남양평 IC가 생긴 이후에 논의하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재정 사업이 된 이후에 2018년도에 바로 양평군이 받아서 이걸 도시계획 시설에 넣었습니다. 그 넣을 때도 강상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양평군의 도시계획 기본 시설은 양평군 내 의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2017년도에 예타에 들어가서 예타 발표 21년도에 보니까 갑자기 양서면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양서면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 군수께서도 야 이거 IC가 없다라고 해서 강화면에 IC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종점은 그쪽으로 고집한다.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원래 입장이었냐. 저는 강상면으로 가는 것이 원래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것이 양서면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양서면으로 바뀐 것에 양평군에서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해요.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민간업체 용역을 줘서 따져보니까 강상면으로 가는 게 맞더라라고 해서 그것이 2022년도 1월 달에 용역을 줘서 2022년도 5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처갓집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노선을 강제 변경한 거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미 강상면으로 옮기는 종점으로 옮기는 대안 노선이 추진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의 근거로 이제 양평에서 그렇게 이제 전임 군수 시절에 그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 양평 군수가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거에 대해서 나는 변경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들어본 바도 없다. 그리고 왜 갑자기 내 땅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어제도 또 양평 군수가 또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이 본질은 매우 단순하고 어떻게 이것이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상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사람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으니까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거를 거꾸로 보면 아니 이 바뀐 거는 윤석열 정부 때 들어왔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토부가 양평군에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요청했고 그 며칠 만에 양평군이 안을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그 어떤 과정상의 협의가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국토부가 새로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작년에 한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먼저 국토부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어제나 그제 국토부가 뭐 해명 자료를 낸 거 보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막 반발한다. 글쎄요, 막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국토부와 또 양평군 사이에 그럼 진실 어떤 것이 왔다 갔다 했고 무슨 의견이 있었는지 먼저 그걸 투명하게 밝히길 바라고요. 지금 민주당의 국토위원들도 아니 국토부한테 자료를 요청을 해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 시점에 대해서 먼저 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힘이 주장하는 민주당 정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거슬러 가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다 설명이 됐어요. 사실은 솔직히 그 설명에 대해서 뭐 불충분하다라고 느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다 드러나 있는 거고요. 2020년도 1월 달에 영역을 줘서 그 민간업체 용역 보고서를 보고 그 대안이 더 낫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공격을 해오냐면 그것이 2020년도 5월 달이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으로 또 그걸 안 믿어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인수위가 들어와서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떤 설명을 합니까? 이 설명을 줘도 안 믿으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의혹을 제가 제기해볼게요. 원래 적당한 안은 강상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딱 살펴보시면. 그런데 예타 통과한 예타 안 나온 게 자체가 양서면으로 갔어요. IC도 없이. 그 양서면 그 당시에 군수는 정동규 씨예요. 민주당 소속. 근데 그분의 지역구는 원래 도의원 출마할 때 지역구는 양서면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의 지역구로 이 종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인이 심쓴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교통량이나 이런 거의 효과성도 지금 서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다르기 때문에 꼭 이 대안이 최적이다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앞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땅 산원대로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아니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몰래 해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먹진 않았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해찬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울경찰청이 이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뭐 경찰 쪽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영등포소에서 하던 것을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로 갖고 왔다는 것은 수사 효율성도 있지만 빨리 끝내야 되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정치 공방이 있는 이유도 이해찬 대표가 하신 저 말씀이 터무니없지만 저런 터무니없는 말들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자초가 될 위기가 있어요. 연기 IC로 인해 특혜를 본 분이 뭐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저런 말씀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대통령이 했다라고 주어와 수어가 명백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했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마치 지시해가지고 이걸 한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는 분명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정에 관련돼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어떤 국정에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씀하세요. 원안대로 해라. 아니 원안대로 하든 대안대로 하든 이것은 효율성을 판단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결정할 일인데 야당이 그러면 집권을 하셔야죠. 집권해서 하면 몰라도 야당이 원안대로 해라라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대안을 포기시켜 만든다. 이건 국정농단이죠. 야당에 의한 국정농단 시도예요. 따라 저 부분은 서울청이 중대하게 보고 아마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 측은 뭐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현 정부, 뭐 검찰 정부고 끄떡하면 고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해찬 전 대표가 당원들 앞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얘기까지 했을까. 그러면서 국정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현 정부가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선출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 과정에서도 불거졌고 그 전부터 끊임없이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처가나 이런 일가에 대한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국민들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대하는 걸 보면서 이 정부가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거구나. 여기는 이건 내 국가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 문제 제기해? 그럼 안 해. 그럼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방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 중에 조금 놀라웠던 게 아니 그러면 집권을 하라고 하시는데 예. 이 권력이라는 게 뭐 물론 내 국정 철학을 펼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도 하지만 권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안이 있기 때문에 원안을 하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IC를 개설합시다. 이런 안을 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토부나 이런 데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정치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냐고 뭐라고 하는데 그간의 대통령은요. 거침없이 당신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뭐 반국가 세력 정체성 그리고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대통령실이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뭐 탄핵까지 얘기 나오고 할 정도의 확전을 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근거 있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고발을 하셨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대신 고발해 준 거예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다 특혜를 주려고 옮겼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떳떳하니까 이거 수사해달라고 한 거예요. 원래 반대로 했어야죠. 두 번째, 이 국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고속도로 노선이 그러니까 원안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예타 통과안이 이게 정확한 거라고 누가 담보합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등 야당에서 할 말은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재차 결론해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왜 하필 원안을 추진해라라고 원안 추진 뭐 TF까지 꾸리냐 이거죠. 그건 안 맞는다는 거죠. 그 할 일은 사실은 국정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야당은 윤 대통령의 집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 속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국힘에서 끄떡하면 무슨 대선 불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선 불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과 같이 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시청료를 따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는 곳이 주택인지 혹은 아파트인지에 따라서 이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가 분리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KBS와 협의해 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전까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당장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은 경우 일단 소비자들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주택과 아파트가 조금 다릅니다. 주택 고객 중 종이,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내면 됩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매달 전기요금 납부기 한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전화해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수신료는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나 신용카드로 따로 내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전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관리시설인 아파트는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별로 전기요금, TV 수신료 등을 한꺼번에 받아 한전에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가 완전히 분리돼 고지될 예정입니다.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를 끊는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의 인상폭과 시기가 오늘 결정됩니다. 지하철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에 150원을 올리는 안이 유력합니다. 김충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합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4월에 지하철, 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씩 올릴 방침이었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인상 시기를 미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교통공사는 1조 2천억 적자죠. 또 버스업계도 한 8,500억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요금을 유지하고는 싶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지하철 요금 인상폭은 150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고 내년 적당한 시점에 150원을 추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버스는 예정대로 간선 지선 버스는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 올릴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TV조선 김충량입니다. 네, 지난해 1월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돼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졌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틀 뒤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년 6개월 전 붕괴 사고가 있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물입니다. 당시 사고로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입주 예정자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주거지원금 관련해서 월세로 아니면 전세로 지금 27년 12월까지 계약하신 분도 계시고 현대산업개발은 130m에 이르는 39층 아파트를 오는 14일부터 해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압세와 DWS로 절단하는 복합 공법이 작업 안정성과 소음, 비산먼지 저감 등 성능이 탁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이 같은 공법이 여전히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DWS 공법을 하면서 이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저희가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었고 현대산업개발은 한계동의 3개 층을 우선 철거해 철거 공법의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후 안전성이 확보되면 아파트 동을 순차 해체합니다. RCS와 시스템 비계 등을 이용한 외부 시스템 가시설 공법 등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적의 공법으로 화정 아이파크 해체 공사는 오는 2025년 5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입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나토 31개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입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절차를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This would change Ukraine's membership path from a two-step process to a one-step process. 하지만 나토는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조건을 들면서 구체적인 가입 일정을 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가입 시점에 대한 뚜렷한 약속을 원했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러시아와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There is an important reason why they are not becoming a member of NATO right now, because it would instantly put the United States in a shooting war with Russia.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테러를 지속할 용기를 준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НАТО дасть Україні безпеку. Україна зробить НАТО сильніше. 하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무기 지원을 잇따라 약속했고 유사시 유럽 동부 전선에 병력 30만 명을 배치하는 냉전 이후 첫 집단 방위 계획도 채택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최근 동해안에서 공격성이 강한 상어가 잇따라 출몰 하면서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지석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해안에 갑자기 상어 출몰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상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예, 일단 그 4월부터 지금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그 남해안, 서해안 곳곳에서 상어들이 잇따라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달 초만 해도 경북 포항에서 청상아리로 보이는 그 물고기 신고가 나타나서 해경이 출동해 보니까 정말 청상아리였고요. 삼척에서도 청상아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뭐 거제, 울진, 고성부터 이제 완도, 서귀포, 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서해안, 남해안에 이르는 곳까지 백상어와 악상어, 이른바 식인상어로 분류되는 그 상어들이 잡혀가지고요. 이렇게 그 봄에서 여름으로 오는 이런 시점에 갑자기 상어들이 집중돼서 잡히는 게 아주 이례적이어가지고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백상아리 사람을 잡아먹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영화 공포영화 조스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백상아리의 경우 다 자라면은 몸 길이가 9m까지 이르고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먹잇감이 물고기에서 바다사자나 아니면은 물개, 돌고래 같은 포유류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강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잡힌 백상아리는 다행히 이제 1m 안팎의 어린 개체들이었지만 2018년 같은 경우는 무려 4m짜리 개체가 잡힌 적도 있습니다.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이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빨이 굉장히 안쪽으로 몇 겹이 나 있어가지고요. 이빨이 빠지면은 안쪽에 있는 이빨이 또 자라납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한마디로 헤엄치는 살상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엄치는 살상병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했을 때 백상아리가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생물, 그러니까 물기나 이런 걸로 착각을 해서 공격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에 서핑하시는 분들이 요즘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서퍼복을 입으면 이 검은색이나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어가 보기에 물개나 바다사자로 착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해외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뭐 미국 플로리다 해안가 같은 데서 사람들이 헤엄을 치고 있는데 그냥 그 영화의 장면처럼 등지느러미를 위에다 앞세운 상어가 그 출몰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도 이제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 굉장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서핑복이나 이런 수영복 중에 밝은 색깔을 좀 입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을 자극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피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쳤을 경우에는 절대로 입수하지 않는 게
그 최우선 철칙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동해안에서 이렇게 상어들이 출몰을 하는 이유가 기후 온난화라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그 연구에 따르면은 최근 반세기 동안 한반도 수역의 그 표층수 수온이 한 1.35도 정도 올라가는데요. 이게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좀 미미한 것 같지만 그 수온이 1도 오를 때마다 해양 생태계가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 수온의 상승 온도가 지구촌 전체 수온 상승폭의 2배 가까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아열대나 열대 수온에서 살던 이런 공격성 강한 상어들의 서식 지역이 조금씩 북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따뜻한 온도가 좀 올라가서 상어가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동해보다 서해가 더 따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서해에 상어가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동해가 더 많은 건가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상어에 의한 사람 공격 사건이 한 7건 정도가 보고가 된대요. 과거에는 전부 다 서해였습니다. 그랬죠. 네. 해녀분들이 많이 당했죠. 예, 그래서 뭐 잠수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이제 공격당해가지고 이런 불의의 사고를 겪으신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동해 바다는 서해나 남해 바다에 대해서 비해서 굉장히 좀 수온이 많이 찼었는데 지금 이 수온의 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으로 현재 우리나라 수온, 그 서해와 남해와 동해 수온을 검색을 해봤는데 불과 2, 3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뭐 열대바다 무슨 뭐 자연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이런 굉장히 이색적인 모양새를 했던 상어들이 조금 더 우리 해역에서 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 바다도 이제 더 이상 상어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도 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이제 그 강원도 속초시 그리고 경북 포항시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에다가 이제 그물을 놨다고 합니다. 보통 그물이 이제 해수욕객들이 떠내려가지 말라고 설치를 하는데 이제 상어가 오지 말라는 이제 그물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에 그 배치하는 안전 요원들에게도 굉장히 상어가 이제 출몰했을 때 대처 요령을 숙지시킨 다음에 현장에 투입하는 식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양 경찰이 그 해양 단속 장비를 굉장히 강화해서 순찰 활동도 굉장히 투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전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서해에서 이제 그 상어의 공격을 당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바다에 깊이 잠수한 해녀분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상어가 좀 깊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해안가까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어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기 지느러미가 보인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각 지자체와 그리고 이제 뭐 해경이 올해 같은 경우 동해바다 곳곳에다가 이제 안전 요령을 숙지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하시라고 안전 요령을 이제 안내를 할 텐데요. 그 부분을 이제 가장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깊은 바다로 안 나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언제라도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뭐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을 동반하신 가족은 적어도 이제 이번 여름만큼은 육지에서 바다를 보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번 여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모든 여름이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현재 이제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이런 데서 굉장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상어가 총 몇 종류고 그다음에 어떤 게 시기상어인지 알리는 도감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민관 차원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될 거고 그리고 시민들도 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안전의식을 좀 함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정지석 기자가 보시기에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바다에서 놀기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겁니까?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뭐 노무라 입깃 해파리라는 해파리 들어보셨죠? 굉장히 이제 유독성 물질인데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그 바다 생물인데 이 수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출몰해가지고 그 해양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예. 네, 올여름이 특히 더울 거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올여름 바닷가로 나가려고 계획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 그렇습니다.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쳤을 경우에는 절대로 입수를 하지 않는 게 그 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정재혁 기자가 이제 네. 조선일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동물 그리고 그 물고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어가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눈앞에 났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까는 이제 뭐 이거 유의사항을 잘 보고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이 시청자들한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뭐 팁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해수욕객들한테는 이 상황이 좀 되게 낯설 수도 있는데 예. 우리 해양경찰청 특히 뭐 전북 군산이나 이런 남해안 쪽의 해양경찰청에서는 상어랑 마주쳤을 때 돌발 요령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왔습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지키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거 그리고 절대로 혼자 이제 뭐 잠수 활동을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상어랑 마주쳤을 때는 일단은 상어의 감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눈과 코를 집중적으로 좀 가격을 할 경우 이 경우 상어가 좀 놀라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게 마주쳤을 경우에 그러니까 절대로 좀 당황을 하지 말고 눈과 코나 이런 부분을 가격을 하고 이러면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아유, 야, 그 일반인들이 갑자기 상어 마주쳤을 때 상어 뭐 코를 막 때리고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뭐 건전지 같은 거를 뭐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은 상어가 주변에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거는 대중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좀 바캉스를 가기 전에 검색을 해보고 뭐 해양경찰청이나 이런 곳에다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액션 플랜 같은 거 세우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상어를 안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부 기업들이 자녀 등하교 시간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는 등 직원들의 육아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쇼핑 회사에 근무하는 김동현 씨. 매일 아침 9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등교시킨 뒤 오전 10시까지 출근합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김 과장. 네네. 그 아이 잘 케어했어? 네네. 그래. 수고했고. 8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유연 근무제 덕분입니다. 육아휴직처럼 오래 자리를 비우지 않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침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학교 앞까지 가면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친구도 소개해주고 그런 시간을 좀. 고용노동부가 출산과 육아를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 11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기간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를 지원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지금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직장 내 양육 환경이 나아지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장마로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우울한 기분을 달래줄 대표적인 여름꽃, 해바라기 축제가 한창인 곳들이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남 함안군 강주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자체적으로 해바라기 밭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해바라기 식재 면적이 37,000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활짝 핀 해바라기 사이로 사람들의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올해 11회를 맞는 이 해바라기 축제는 오늘 19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비가 잠깐 그칠 때 꽃길을 걸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바라기 꽃을 볼 수 있는 다른 곳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함안 말고도 다른 곳에서 해바라기 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 안성입니다. 안성 팜랜드에는 천만송이 해바라기라는 주제로 해바라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언덕에 핀 해바라기가 장관인데요. 그리고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공원에서도 해바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찾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해변 옆 해바라기 밭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네, 장마 중이지만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7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부 지역은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 보면 전남과 영남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빗줄기가 약해지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도 습한 더위는 계속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고 청주와 전주 31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